하지만 난 불편한 편이 더 좋아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통제관이 말했다. 우린 편안하게 일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난 안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을 원하고 시를 원하고 참된 위험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그리고 선을 원합니다. 나는 죄악을 원합니다. 사실상 당신은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는 셈이군요.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야만인이 도전적으로 말했다. 나는 불행해질 권리를 주장하겠어요. 늙고 추악해지고 성불능이 되는 권리와 매독과 암에 시달리는 권리와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고생하는 권리와 이 투성이가 되는 권리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살아갈 권리와 장티푸스를 앓을 권리와 온갖 종류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할 권리는 물론이겠고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런 것들을 모두 요구합니다. 마침내 야만인이 말했다. 무스타파 몬드가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좋을 대로 해요. 그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길 원하죠. 돈을 버는 것도,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더군다나 고통이 없이 누구나 다 행복한 세상, 결핍이 없고 모든 것이 충족된 세상.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일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주인공인 존은 나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충격적인 미래 문명 비판 문학의 고전 올더스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의 펴낸 곳은 소담출판사, 옮긴 사람은 안정현님입니다. 지은이 올더스 헉슬리는 1894년에 저명한 영국의 과학자 가문과 문학가 가문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할아버지 토마스 헨리 헉슬리는 다윈의 진화론을 발전시킨 저명한 과학자였고요. 형 줄리안 헉슬리는 생물학자로서 과학적 인문주의를 신봉하고 초대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복 동생 앤드류 헉슬리는 노벨상을 수상한 유명한 생리학자였습니다. 19세기 시인 중 하나인 그의 어머니는 옥스퍼드 대학의 시학 교수인 매슈 아놀드의 진녀인데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재원이었다고 하네요. 올더스 헉슬리는 원래 의학을 공부하려고 옥스퍼드 의대에 진학했는데 눈이 나빠서 도중에 영문학과로 전과해서 공부하고 오랫동안 신문 언론계에서 문해 비평을 담당했습니다. 멋진 신세계는 올더스 헉슬리가 1932년에 발표한 작품인데요. 그가 그리고 있는 미래 세계의 모습은 책 제목과는 전혀 다른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미래 과학 문명의 세계를 신랄하게 풍자하고 신의 영역을 넘보는 인간의 오만함을 경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올더스 헉슬리의 애언적인 소설 멋진 신세계는 금세기에 미래를 가장 깊이 있고 날카롭게 파헤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 5막 1장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아름다우냐, 오 멋진 신세계여 에서 따온 제목인데요. 이 책에서는 야만인으로 불리는 존이
멋진 신세계를 보며 외치는 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무려 87년 전인 1932년에 출간된 이 소설은 당시로부터 약 600여 년 후인 미래 AF 632년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AF, 즉 포드 기원인데요. 헨리 포드의 T형 자동차가 처음 등장한 시기 1908년입니다. 그 시기를 원년으로 삼은 역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배경인 AF 632년을 AD로 바꾸면 2540년이 됩니다. 소설은 먼 미래의 국가들이 통일된 세계국에서 종교와 신은 사라지고 대신 대량 생산의 대표자인 포드를 신으로 대체한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유대가 사라진 세계, 죽음까지도 익숙해지도록 길들이기 훈련을 받는 세상에서 인간은 최소한의 존엄성과 인간적 가치,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자유마저 박탈당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까지 5계급으로 나뉘어 있고요. 인류를 맞춤형으로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난자에서 수십 명의 일란성 쌍둥이들이 태어나고요. 이들은 끝없이 반복되는 수면 학습과 세뇌를 통해서 어떠한 의문도 갖지 않고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고 살아갑니다. 노화도 겪지 않고 책임도 도덕도 없이 문란한 성관계를 맺고 정신적인 외로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쾌락과 만족감 뿐이죠. 정해진 노동시간 이외에는 단순한 자극만으로 이루어진 오락들로 꽉 짜여 있는데요. 혹 나쁜 기분이 들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항상 소마라는 가상의 약을 통해 즉각적인 쾌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소마는 마약과도 같은 것인데요.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사고할 능력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유토피아에서는 누구나 다 행복하죠. 그러던 어느 날 신세계와 격리된 원시 지역에 살고 있던 야만인 존이 우연히 이곳에 초대를 받습니다. 존은 처음 보는 고도의 과학 문명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계된 세계에 감탄하지만 소수의 지배자들에게 통제받으며 조작된 행복에 길들여진 백치와도 같은 사람들의 모습에 점차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는 문명에 절망하고 좌절한 채 다시 원시 지역으로 떠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책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낭독해드릴 부분은 제1장 부분을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1장 겨우 34층밖에 안 되는 나지막한 잿빛 건물. 정문 입구 위에는 부화 습성훈련 런던 총본부라는 현판이 걸렸고 방패골 바탕에는 공동체, 동일성, 안정성이라는 세계국의 표어. 1층의 거대한 방은 북향이었다. 방에서는 열대 지역처럼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유리창 밖은 한창 여름이었지만 냉랭했다. 강렬하고 엷은 광선이 창문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온 공간엔 옷을 걸쳐 놓은 인체 모형이나 얼굴이 창백하고 섬뜩한 학자풍의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고 음산하게 반짝이는 실험실에 자기 그릇과 니켈, 유리뿐이었다. 싸늘함에 싸늘함이 응답했다. 일하는 사람들은 하얀 통옷 작업복을 걸쳤고 손에는 시체처럼 새하얀 고무장갑을 꼈다. 빛은 유령처럼 죽어서 얼어붙었다. 죽어버린 광선은 그나마 현미경들의 노란 경통에서 살아 움직이는 어떤 풍요한 힘을 넘겨받았는데 반들반들하게
윤을 낸 원통들을 따라 나란히 배치된 현미경들은 작업대를 따라 길게 줄지어 늘어서서 매혹적인 광채로 무늬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곳은 말이다. 문을 열며 소장이 말했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방이다. 부화 습성 훈련국장이 방으로 들어섰을 때는 300명의 수정원이 거의 숨소리조차 나지 않는 정적 속에서 도구를 들고 몸을 숙인 채 일에 몰두해 있었다. 정신을 집중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얼이 빠져 혼잣말을 중얼거리거나 휘파람을 부는 듯 보였다. 무척 어리고 얼굴이 발그레하고 풋내가 나는 학생들 한 무리가 새로 도착해서는 퍽 주눅이 든 불안한 표정으로 국장의 뒤를 바짝 따라 다녔다. 그들은 저마다 공책을 손에 들고는 위대한 국장이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필사적으로 받아 적었다. 정통한 권위자에게서 직접 듣는 얘기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존귀한 특권이었다. 런던 총본부의 부와 습성 훈련국장은 항상 신입생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며 각 부처를 견학시키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전반적인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는 했다. 그 까닭은 물론 그들이 똑똑하게 일을 수행하도록 만들려면 어떤 개괄적인 인식을 주입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훌륭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이 되려면 가능한 한 그런 인식은 조금만 깨우쳐 주어야 했다.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독특한 개성이란 미덕과 행복에 이바지하지만 보편성이란 지적인 필요악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계층은 사상가들이 아니라 실톱으로 쇠문 세공을 하는 기술자나 우표 수집가 따위의 사람들이다. 내일부터 너희들은 진지한 일을 시작한다. 그는 약간 위협적인 온화함을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여 말했다. 너희들은 일반적인 얘기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기는 해도 그것은 하나의 특권이었다. 높은 분으로부터 직접 듣고 공책에 적어두는 특권. 소년들은 미친 듯 써내려갔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편이지만 자세만큼은 꼿꼿한 국장이 방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그는 턱이 길고 불쑥 튀어나온 커다란 이는 말을 하지 않을 때만 두툼하고 불그스름한 곡선을 이룬 입술이 겨우 가려주었다. 늙었을까? 젊었을까? 30살? 50살? 55? 나이를 짐작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의문은 생기지도 않았으니 안정의 해 AF 632년에는 그런 질문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처음부터 얘기를 시작하겠다. 부와 습성 훈련국장이 말했고 보다 열성적인 학생들은 처음부터 얘기를 시작한다는 국장의 의도까지 공책에 기록했다. 이것들은 말이다. 그는 손을 휘저어 보였다. 인공부학이라고 한다. 그리고 차단된 문을 열더니 그들에게 번호를 붙인 시험관을 줄줄이 꽂아 넣은 실형을 보여주었다. 금주에 생산된 난자다. 그가 설명했다. 이것은 혈액과 같은 온도를 유지해서 보관한다. 반면에 웅성 생식체는 37도가 아니라 35도로 보존해야 한다. 이어서 그는 다른 문을 열었다. 혈액 온도까지 올리면 생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열 생성물 따위를 순양의 생식기에 발라 놓으면 새끼를 낳지 못한다. 여전히 인공부화기에 몸을 기댄 채로 국장이 현대식 수정 방식에 관해서 짤막한 설명을 하는 사이에 학생들은 연필로 자기들만 알아볼 글씨로 공책에 휘갈겨 썼다. 그는 우선 외과 수술 면에서의 서론부터 언급하여 6개월치의 봉급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은 논할 필요도 없겠거니와 수술은 사회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 다음 도려낸 난소를 산채로 보존하여 활발하게 발육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기술을 계속해서 설명했다.
이어서 최적 온도와 염도, 점도를 참작하도록 잠시 설명을 보완하고 성숙해진 난자들을 분리하여 그 속에 넣어 보관할 액체를 손으로 가리켰다. 그는 자신이 맡은 학생들을 작업용 탁자로 이끌고 가서 그 액체를 시험관에서 어떻게 뽑아내는지를 실제로 보여주었다. 그 다음 그것을 특별히 뜨겁게 덮인 현미경의 재물대 위에 어떻게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액체 속에 담긴 난자들이 비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검사하고 헤아려서 구멍이 숭숭 뚫린 그릇으로 어떻게 옮겨 담고 그리고 수술 장면을 구경하도록 그들을 데리고 가서는 제멋대로 헤엄쳐 돌아다니는 정충들이 담긴 따뜻한 육수 속에다 구멍난 그릇을 어떻게 담그는지 시범을 보여주었다. 그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1세제곱센티미터당 최소한 10만 개의 밀도에 이르는 육수에서 10분 후에는 그릇을 어떻게 들어올려 내용물을 다시 검토하고 혹시 수정이 안 된 난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다시 액체 속에 담그고 필요하다면 또다시 담그고 수정이 된 난자는 어떻게 다시 인공부화기로 옮기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정된 병에 담아두기 전까지 알파와 베타들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감마와 델타와 엡실론을 36시간 후에 다시 꺼내 어떻게 보카노프스키 처리를 하는지 알려주었다. 보카노프스키 처리 말이다. 국장이 되풀이해서 말했고 학생들은 그들이 들고 있는 작은 공책에서 그가 강조한 단어에 밑줄을 그었다. 난자 하나에 태아 하나에 성인이 하나. 그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보카노프스키를 한 난자는 움트고 발육하고 분열한다. 8개에서 96개까지 싹이 생겨나고 모든 싹은 완벽하게 형태를 갖춘 태아가 되고 모든 태아는 완전히 성숙한 어린이 된다. 전에는 겨우 1명이 자라났지만 이제는 96명의 인간이 생겨나게 만든다. 그것이 발전이다. 근본적으로 보카노프스키 처리는 1년의 발육 억제로 이루어진 과정이다. 부와 습성 훈련국장이 결론을 지었다. 우리들이 정상적인 성장을 막으면 무척 역설적인 얘기지만 난자에서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싹이 튼다. 반작용으로 싹이 튼다. 연필들이 바삐 움직였다. 국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주 천천히 이동하는 피대 위에서는 받침대에 가득 얹힌 시험관들이 커다란 금속 상자로 들어갔고 그러면 시험관이 잔뜩 얹힌 또 다른 받침대가 나타났다. 기계에서 윙윙거리는 나지막한 소리가 났다. 시험관들이 이곳을 거쳐 나가는데 8분이 걸린다고 그는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난자가 강력한 X광선을 견뎌내는 시간은 8분이 고작이었다. 몇 개는 죽었고 나머지 가운데 가장 영향을 덜 받은 것들은 둘러 갈라지고 대부분은 4개의 배가 움트고 어떤 것들은 8개가 움텄다. 모두 인공부화기에 다시 넣으면 그곳에서 배들이 발육하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틀 후에 갑자기 냉각을 시켜 발육을 억제한다. 2, 4, 8 배들이 차례로 싹트고 배아가 돋아나면 거의 죽음에 이를 상태까지 알코올로 죽인다. 이어서 다시 싹이 트고 싹에서 싹이 나고 그 싹에서 다시 싹이 나는데 더 이상 억제했다가는 전체적으로 치명적인 결과가 유발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마음 놓고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이쯤 이르면 본디 난자는 8개에서 96개의 태아가 되어가는 순조로운 과정으로 접어드는데 이것이 자연을 경이적으로 발전시킨 과업이라는 사실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난자 하나가 우발적으로 갈라져서 옛날 모체 발화 시절에 찔끔찔끔 둘이나 셋씩 태어나던 일란선 쌍둥이들이 사실상 한꺼번에 수십 명씩 태어난다. 수십 명씩 말이다. 국장은 하사금을 나눠주기라도 하듯 두 팔을 휘저으며 되풀이해서 말했다. 수십 명씩. 하지만 학생 한 명이 그만 어리석게도 그래서 무슨 이득이 생기느냐는 질문을 했다.
이봐 학생. 국장이 그를 향해서 휙 돌아섰다. 그것도 몰라? 그걸 모르겠단 말인가? 그는 엄숙한 표정을 짓고 한 손을 들었다. 보카노프스키 과정은 사회 안정을 위한 주요 수단들 가운데 하나라고. 사회 안정을 위한 주요 수단. 획일적으로 때를 지어 태어나는 표준형 남자들과 여자들. 보카노프스키 처리를 거친 단 하나의 난자로부터 생산된 인력으로 몽땅 운영되는 하나의 작은 공장. 96개의 똑같은 기계에서 96명의 일란성 쌍둥이들이 일한다. 열띤 흥분으로 국장의 목소리가 떨리는 듯했다. 너희들은 자신이 어떤 현실에서 살아가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말이다. 그는 세계국의 표어를 인용했다. 공동체, 동일성, 안정성. 화려한 미사여구. 만일 우리들이 보카노프스키 처리를 무한히 실행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표준형 감마들과 다양성이 없는 델타들과 해결한 엡실론들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일란성 쌍둥이들. 대량 생산의 원칙이 마침내 생물학에도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로다. 국장이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우리들은 한없이 보카노프스키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96명이 한계점이었고 72명이라면 훌륭한 평균치처럼 여겨졌다. 같은 난소로부터 같은 남자의 웅성 생식체로 그만큼 많은 일란성 쌍둥이를 한꺼번에 생산한다는 것. 그것은 슬프게도 두 번째로 최선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들이 달성한 최선의 과업이었다. 그리고 그나마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까닭은 자연계에서는 200개의 난자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3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인구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25년에 걸쳐 쌍둥이들을 찔끔찔끔 낳아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기야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하지만 콩깍지 기법은 성숙 과정을 굉장히 가속시켰다. 그들은 2주일 내에 적어도 150개의 성숙한 난자를 어김없이 생산해냈다. 휴정시키고 나서 보카노프스키 과정을 거치면, 그러니까 72제곱을 한다면 모두가 2년 차로 나이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150명 무더기로 태어나 평균 거의 1만 1000명의 형제 자매가 생긴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 우리는 하나의 난소로부터 무려 1만 5천 명에 달하는 성숙한 어른을 생산해낼 수도 있다. 마침 그때 옆으로 지나가던 혈색이 좋은 금발머리 청년을 국장의 손짓에 불러 세웠다. 포스터군, 혈색이 좋은 젊은이가 가까이 왔다. 단 하나의 난소가 올린 기록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 포스터군? 이 본부에서는 1만 6012명입니다. 포스터군의 거침없는 대답이었다. 그는 말이 아주 빨랐고 파란 눈에는 생기가 넘쳤으며 통계를 환히 꿰뚫는 자신에 대해서 노골적인 기쁨을 드러냈다. 189개의 일란성 배로 1만 6012명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몇몇 일대 지역 부화장에서는 실적이 훨씬 더 양호했죠. 그는 거침없이 읊어댔다. 싱가포르에서는 1만 6,500명 이상이 생산 실적을 자주 올렸고 몬바사에서는 1만 7,000명 목표를 사실상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는 불공평하게 유리한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기는 했습니다. 흑인의 난소가 뇌하수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유럽산 재료들만 다루는데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그 반응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의 눈에 살기가 어리고 도전적으로 턱을 쳐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청년이 덧붙여 말했다. 그렇기는 해도 우리들은 불가능하기만 하다면 그들이 세운 기록을 돌파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무척 우수한 델타 마이너스 단소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겨우 생후 18개월밖에 안 된 난소입니다. 벌써 1만 2천 명의 아이가 출산됐거나 태아 상태로 생산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능이 왕성하죠. 앞으로 우리는 그들을 이겨낼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정신 자세가 마음에 들어. 국장이 소리치고는 포스터 군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하고 같이 가서 이 소년들에게 자네의 해박한 지식을 베풀어 주게. 포스터가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다. 기꺼이 그러하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동했다. 저장실 안에서는 조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모두들 부산하게 움직였고 작업은 질서정연하게 진행됐다. 적당한 크기로 절단될 준비가 된 싱싱한 암퇴지에 복막이 지하층의 내장 창고에서 작은 승강기에 실려 불쑥불쑥 올라왔다. 휙 올라와서는 철커덕. 승강기의 뚜껑이 벌컥 열리면 병을 정돈하는 개원은 그냥 손을 내밀어 복막 조각을 집어 줄을 펴서 병에 넣어주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면 줄을 지어 세워놓은 유리병이 끝없는 피대에 실려 손이 닿지 않은 곳까지 벗어나기 전에 휙 철커덕. 또 다른 복막 조각이 밑에서 불쑥 올라와 당장 토막으로 잘려서는 느릿느릿 끝없이 돌아가는 피대 위에 늘어선 다음 병으로 들어갔다. 유리병 담당 개원 다음에는 입병원들의 차례였다. 병들의 행렬이 앞으로 나아가고 난자들은 하나씩 시험관에서 보다 큰 그릇으로 옮겨진다. 입병원들은 재빨리 속에다 붙인 복막 조각을 베어 상실배를 제자리에 투입시키고 염분 용액을 부어 넣는다. 그러면 어느새 병이 지나가서 분류표를 붙이는 사람들의 차례가 된다. 형질 유전 요소, 수정이 된 날짜, 소속된 보카노프스키, 집단의 명칭 따위의 자세한 내용이 시험관에서 병으로 옮겨진다. 더 이상 무명의 존재가 아니므로 명칭이 붙고 분류가 되어 행렬은 천천히 계속해서 나아가며 벽의 구멍을 지나 천천히 사회기능 설정실로 이동한다. 색인표가 88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안으로 들어서며 포스터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았지. 국장이 덧붙여 말했다. 매일 아침 내용이 새로 갱신되고 그리고 매일 오후에 상호 조정이 되죠. 새 자료를 기초로 삼아서 계산을 해내지. 어떠어떠한 자질을 지닌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요. 포스터가 말했다. 어떠어떠한 분포로 배정이 되었는지를, 어떤 한순간의 최적 배란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항상 계산해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낭비 요소는 당장 보완이 되고, 즉각적으로요. 포스터가 말을 이어받았다. 지난번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난 후에 제가 얼마나 특근을 많이 했는지 알면 놀라실 겁니다. 그는 유쾌하게 웃으며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기능 설정원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수량을 수정원들에게 알려준다. 수정원들은 청구한 만큼의 태아를 그들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유리병들은 이곳으로 들어와 정밀하게 기능이 미리 설정된다. 그런 다음에 병들을 태아 창고로 내려보냅니다. 이제 그곳을 견학할 차례다. 그러자 포스터가 문을 열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층계로 그들을 안내했다. 온도는 여전히 열대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점점 깊어지는 어둠 속으로 내려갔다. 두 개의 문과 이중으로 꺾인 복도는 낮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지하실로 침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태아들은 사진을 찍은 필름이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문을 열면서 포스터군이 우쭐거리며 말했다. 태아는 빨간 불빛 이외에는 아무것도 견디지를 못해요. 그의 뒤를 따라 학생들이 내려간 후덥지근한 공간의 어둠은 여름 오후에 눈을 감았을 때처럼 진홍 빛깔로 보였다. 층층으로 운반대에 얹혀 실려 나가는 수많은 불룩한 병들이
홍옥처럼 반짝였다. 흐릿한 붉은 유령 같은 모습으로 유리병들을 점검하며 돌아다니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눈이 자줏빛이었고 아무리 봐도 낭창 환자 같기만 했다. 윙윙거리고 덜컹대는 기계 소리가 주변에서 나지막히 술렁거렸다. 학생들에게 창고의 재원을 가르쳐주게 포스터군. 얘기하기에도 진력이 난 국장이 말했다. 포스터는 몇 가지 지식을 전해주는 일이 즐겁기만 했다. 길이가 220m, 폭이 200m, 높이가 10m였다. 그는 위쪽을 가리켰다. 물을 마시는 닭처럼 학생들은 까마득히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1층 위로 이어지는 2층 통로와 3층 통로. 거미처럼 흉측하게 강철로 골격을 얽은 가늘고 긴 복도들이 층층을 이루며 사방에서 어둠 속으로 이리저리 사라졌다. 각 층의 입구 근처에는 붉은 유령 관리자 3명이 이동 층계로부터 목이 가느다란 큰 병들을 분주하게 부리고 있었다. 이동 층계는 사회기능 설정실과 연결되었다. 모든 병은 따로따로 분류해서 15개의 받침대 가운데 하나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저마다의 받침대는 비록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1시간에 33과 3분의 1cm씩 병들을 운반한다. 하루에 8m씩 267일, 도합 2136m. 1층에서 지하실을 한 바퀴 돌고 2층 통로를 한 바퀴 돈 다음 3층 통로를 반 바퀴, 그리고 267일째 되는 날 아침에는 출산실에서 천연광을 접한다. 이른바 독립된 존재가 되는 순간.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공을 드립니다. 포스터가 결론을 지었다. 정말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죠. 그는 잘난 체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난 그런 정신 자세가 마음에 들어. 국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한 바퀴 돌아보기로 하지. 학생들에게 하는 설명은 자네가 다 맡게, 포스터군. 포스터는 성실한 태도로 그들에게 설명을 했다. 복막 바닥에서 자라는 태아 얘기를 그들에게 해주고 태아가 먹고 자라는 풍요한 대용 혈액을 그들에게 맛보게 했다. 왜 그것을 태반 추출물과 갑상선 호르몬으로 자극을 줘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황체의 정체에 관한 얘기도 했다. 이래서 2040m에 이르기까지 12m를 지날 때마다 자동적으로 주입시키는 분사장치도 보여줬다. 태아가 거쳐가는 과정 중 마지막 96m에서 점점 더 많은 양의 뇌하수체를 공급해야 하는 이유와 112m 간격으로 모든 유리병에 공급되는 인공적인 모체 혈액순환을 설명했다. 그러고는 대용 혈액 저장고뿐만 아니라 액체를 태반 위로 넘겨서 인조폐를 거쳐 폐기물 수거 장치까지 가도록 해주는 원심 압출기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태아가 빈혈증에 걸리기 쉽다는 골치 아픈 확률과 그 결과로 태아에게 공급해야 하는 엄청난 양의 돼지 위장 추출물이나 새끼 망아지의 간장에 관한 언급도 있지 않았다. 8m를 거칠 때마다 마지막 2m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모든 태아가 움직임에 익숙해지도록 동시에 흔들어주는 간단한 기계 장치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른바 이동배양이라는 정신적 충격의 중대성을 완곡하게 일러주고 그런 위험한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병 속에 담긴 태아를 적절히 훈련시키는 예방 조처들을 열거했다. 200m 정도에서 실시되는 성별 검사에 관해서 얘기하고 남자들에게는 T, 여자들에게는 O, 생식 기능이 없는 여성으로 태어나도록 결정된 것은 하얀 바탕에 검정으로 의문부호로 붙여놓은 분류 방법도 설명해 주었다. 그 까닭은 물론 굉장히 많은 경우 임신은 귀찮은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포스터가 말했다. 1200개의 난소 가운데 하나만 임신을 한다고 해도 그만하면 우리의 목적을 충족시키기에는 넉넉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훌륭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항상 안전할 정도로 여유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 태아들 가운데 30%에 이르는 숫자가 정상적으로 발육하도록 내버려 두죠. 나머지 여성 태아들은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24m에 한 번씩 남성 호르몬을 주입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불임 여성으로 배양돼서 구조상으로는 상당히 정상적이지만 임신만은 하지 않게 됩니다. 수염이 자라나는 지극히 미미한 경향을 보이는 예외가 나타나기는 한다고 마지못해 이쯤에서 인정을 한 다음 포스터가 얘기를 계속했다. 그러면 불임이 보장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우리는 단순히 노예처럼 자연을 모방하기만 하면 차원에서 인간의 발명이라는 흥미진진한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는 초조한 듯 두 손을 비볐다. 태아들을 그냥 부화만 시킨다면 그것은 어떤 암소라도 해내는 단순한 일이라 인간으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습성을 미리 결정하고 훈련까지 시킵니다. 우리는 아기들을 사회적인 인간으로 배양시켜서 알파나 엡실론들을 미래의 하수도 청소부나 그는 미래의 세계를 장악할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려던 참이었지만 스스로 자제하고는 미래의 부화장, 국장들을 육성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 부화 본부의 국장은 이 찬사를 미소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제11번 작업대의 320m 지점을 지나가는 중이었다. 젊은 베타 마이너스 기계공이 그의 앞을 통과하는 유리병에 대용 혈액을 넣어 나사 뽑개와 스패너를 가지고 바쁘게 일손을 놀렸다. 그가 죬새를 돌리는 동안 윙윙거리는 발전기 소리가 약간 더 높아졌다. 내리고 또 내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비틀고 회전계를 힐끗 쳐다보며 그러면 그만이었다. 그는 줄을 따라 두어 걸음 내려가 다음 압출기를 가지고 똑같은 과정을 시작했다. 매분 회전수를 줄이는 거예요. 포스터가 설명했다. 대용 혈액이 보다 천천히 돌아가고 따라서 폐를 통과하는 시간적인 간격이 더 길어지면 태아는 산소 공급을 덜 받게 됩니다. 태아를 정상 이하의 상태로 유지하려면 산소를 부족하게 공급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다시금 그는 두 손을 비볐다. 하지만 뭐하러 태아를 정상 이하의 상태로 유지합니까? 어느 순진한 학생이 물었다. 멍청한 녀석.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던 국장이 불쑥 말했다. 엡실론 태아는 엡실론 유전 요소뿐 아니라 엡실론 환경까지도 갖춰야만 한다는 생각이 네 머리에는 떠오르지도 않는단 말이냐? 보아하니 학생은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던 모양이었다. 그의 얼굴엔 혼란에 빠진 표정이 역력했다. 계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에 따라서 산소를 더 적게 공급합니다. 포스터가 말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기관은 두뇌였다. 다음으로는 뼈대. 정상적인 수준의 산소 가운데 75%만 공급을 받으면 난쟁이들이 태어난다. 70% 이하로 내려가면 눈이 없는 괴물이 태어나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죠. 포스터가 결론을 지어 말했다. 그렇지만 만일 성숙시키는 기간을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벅찬 승리요. 사회에 얼마나 큰 혜택을 주겠는가. 그의 목소리가 은근하면서도 열띤 어조로 변했다. 말을 키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들은 말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았다. 말은 6살에 다 자라고 코끼리는 10살에 다 자란다. 그런 반면 인간은 13살이 되어도 아직 성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20살이 되어야만 완전히 성장한다. 물론 그렇게 지연된 발육의 결과로 맺어진 열매가 인간의 지성이다. 하지만 엡실론들의 경우라면 인간의 지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포스터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주어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비록 엡실론 이성이 10살에 성숙한다고 해도 엡실론 육체는 18살이 될 때까지는 일을 하기에 적당하지 못하다. 미숙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서 낭비되는 오랜 기간. 만일 암소만큼 육체적인 발육 기간을 단축시킬 방법만 있다면 사회를 위해
얼마나 큰 공헌이 되겠는가. 굉장한 공헌이 됩니다. 학생들이 중얼거렸다. 포스터의 열띤 기분이 그들에게까지 전염되었다. 그의 설명은 상당히 전문적인 쪽으로 기울어서 사람들의 성장을 그토록 느리게 지연시키는 정상적인 뇌분비선 상호작용을 언급하고 배종의 돌연변이가 그 원인이라는 가정을 제시했다. 배종의 돌연변이가 끼치는 영향을 제거할 방법은 있는가? 개별적인 엡실론 태아를 개와 소처럼 정상적인 발육 상태로 되돌아가게 할 적절한 기술은 존재하는가? 그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이 문제 또한 해결될 날이 멀지 않았다. 몬바사에서 필킹턴은 4살에 성적으로 성숙하고 6살 반이면 완전히 다 자라는 인간들을 생산해냈다. 과학의 승리였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쓸모가 없는 승리. 6살 난 남자나 여자는 너무 우둔해서 엡실론 작업조차 할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망하면 완전히 망하고 흥하면 완전히 흥하는 식의 양자택일이어서 교정하는데 완전히 실패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성공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아직도 20살의 어른과 6살 난 어른 사이에서 이상적인 절충 여건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 지금까지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포스터가 한숨을 짓고 고개를 저었다. 진홍빛 희미한 광선을 받으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그들은 제9번 선반의 170m 지점 부근에 이르렀다. 여기에서부터 9번 선반이 밀폐되었으며 유리병은 폭이 2-3m쯤 되는 구멍이 여기저기 뚫린 무슨 땅굴 같은 곳을 지나 나머지 여행을 계속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